작년에도 줄을 한참 서고 들어갔다고 영상을 남겼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빅테크라도 빅테크 자체 기업 행사에 스타트업들이 인터뷰하자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인터뷰 요청만 한 10군데 이상을 받은 것 같고, 이번에 엔비디아는 메모리로 틱톡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 공간에 더 많은 HBM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젠슨 황이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안 만들지 않냐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PC 2025 현장이고요. 거의 25,000명이 왔고, 스타디움에서 작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그 이상의 인파입니다. 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무리 빅테크라도 빅테크 자체 기업 행사에 스타트업들이 인터뷰하자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인터뷰 요청만 한 10군데 이상을 받은 것 같고, 산호세 다운타운을 아예 그냥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지금 이렇게 통제하는 건 처음 봅니다. 슈퍼볼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 발표 사항들을 볼 때 사실 블랙웰 울트라나 루빈 같은 그런 코드명의 제품들은 이미 존재가 알려져 있었고, 근데 세부적인 스펙이 나왔다는 점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2028년 로드맵까지 제시를 하면서 파인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 칩셋을 28년에 내놓겠다, 3년 뒤 로드맵까지를 공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는 메모리로 틱톡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틱톡이 뭐냐 하면, 한 해에는 새 아키텍처, 새 설계로 새 칩셋을 내놓고, 다음 해에는 공정 개선으로 똑같은 설계를 좀 더 미세한 공정으로 만들면서 성능 개선과 전성비 개선을 꾀하던 그런 걸 틱톡 전략이라고 불렀었죠. 블랙웰을 작년에 여기서 공개를 했죠. 작년 말부터 출하가 됐고, 올해 말에는 블랙웰 울트라를 내놓겠다고 했죠. 블랙웰 울트라는 그냥 칩셋 자체는 완전히 블랙웰과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HBM 용량이 다릅니다. HBM 용량이 288GB가 들어가는데, 총 성능 자체가 대역폭 상승에 힘입어서 칩셋의 별다른 개선이 없이도 1.5배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에는 루빈이라는 새로운 칩셋을 내놓으면서 똑같은 용량의 HBM이 288GB가 들어가는 대신에 HBM4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2026년 하반기에는 HBM4가 완전 양산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다음이 중요한데, 블랙웰에서 블랙웰 울트라를 가면서는 메모리가 50%가 늘었잖아요. 근데 루빈으로 가면서는 HBM의 세대가 바뀌지만 용량은 그대로라고 했어요. 루빈 울트라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지금 루빈 울트라에 1TB에 달하는 HBM을 넣겠다고 오늘 장표에서 젠슨 황이 설명을 했어요. CPU랑 GPU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하나의 블랙웰 플랫폼 또는 루빈 플랫폼이라는 거고, 근데 얘가 또 이제 렉으로 들어가잖아요. 렉 하나당 얘를 뽑아내면 그 GB200 또는 GB300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렉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층인 거예요. 이게 36개가 들어가면 NVL 72가 되는 거죠. 블랙웰 울트라까지는 NVL 72인데 루빈에서는 NVL 144를 낸다고 했어요. 그 얘긴 즉슨 한 서버에 루빈 칩셋이 144개가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한 공간에 더 많은 이제 GPU가 집적이 된다는 뜻이 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동일 면적당 성능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한 공간에 더 많은 HBM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한 슬롯에 1TB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HBM 투입량이 느는 건데, 이 렉 단위나 데이터 센터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젠슨이 설명했던 것 중 하나가, 가장 비싼 칩셋을 쓰는 게 가장 저렴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의 면적과 전성비와 운영 비용과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AI 팩토리당 기준으로 H100이 1이라고 하면, 루빈으로만 구성된 데이터 센터는 전체 비용이 동일 성능을 내는데 0.03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비유 같긴 하지만, 칩셋의 성능 향상과 단위 서버당 집적도와 전체적인 HBM이나 아니면 NVLink의 이런 대역폭의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젠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죠. 엔비디아는 철저히 지금 이제 B2B 회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객사인 데이터 센터에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기술을 냈는데, 뭐냐면 한 보드 안에서 칩셋 간의 연결이 아니라 보드와 컴퓨터와 컴퓨터 간을 연결하는 기술인데,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요. 실리콘 포토닉스가 뭐냐, 기존의 컴퓨터는 다들 통신을 당연히 전자로 하죠, 케이블로. 근데 광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레이저를 이용하는 건데, 칩셋 안에서는 전자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계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얘를 광자로 바꿔서 통신을 하려면 그걸 바꾸는 기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키징 기술을,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을 도입해서 그 광자 트랜스리시버를, 그 전환을 해주는 애를 그냥 칩에다가 꽂아버려요. 오늘 발표했던 게 TSMC와 함께해서 스펙트럼 X 또는 퀀텀 X라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올해 말부터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상용화되는 거는 아마 이 제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또 하나 굉장히 재밌었던 게 다이나모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쿠다랑 비슷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론 AI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딥시크가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추론 AI를 좋은 걸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엔비디아 GPU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시장에 이구심이 있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젠슨은 오늘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결국 추론 AI가 대세화가 되면 토큰 사용량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에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체 컴퓨팅 파워의 니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엔비디아와 젠슨왕의 주장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GPU 하나가 예를 들어서 총 생산할 수 있는 토큰이 있다고 합시다. 토큰을 그냥 쫙 생산해가지고 한 가지 연산에 쫙 쓸 때 생산 최대량이 여기라면, 얘를 이제 몇 명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유저가 뭐 한 GPU에 여러 명이 붙을 거 아니에요. 토큰이 분산되면 얘를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토큰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더 사용자가 많이 붙을수록, 더 다른 종류의 쿼리가 들어올수록 분산 컴퓨팅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쿠다를 만든 이유도 사실 GPU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병렬 컴퓨팅 칩셋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쿠다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AI 토큰 생성의 병렬 컴퓨팅을 돕는 라이브러리라는 다이나모를 만든 거예요. 또 그리고 오픈소스로 내놨습니다. 쿠다로 AI 생태계를 장악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의 패권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을 다이나모에서도 그 전략을 이제 반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로봇 플랫폼 아이작 그루트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생태계도 오픈소스로 먼저 장악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같이 제시를 한 거예요. 하이닉스의 부스예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GB200 칩셋들 이렇게 있고, 지금 HBM4 16단까지 기존의 MI-MOP를 발전시켜서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20단부터 HBM4 이후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기존 로드맵이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MI-MOP가 여전히 경쟁력이 더 단수가 높아져도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보이네요. 우리 삼성 부스 왔어요. CES에서 공개된 RTX 5090인데 젠슨왕이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안 만들지 않냐고 해서 난리가 났던,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여기 이제 HBM4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엔비디아 제품 실제 탑재된 실기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소캠 삼성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소캠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이제 LP 메모리가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의 그런 그 품질 수준을 만족하면서도 저전력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모듈을 활용해서 리플레이서블하고 업그레이드를 여기 폭스콘 블랙엘 데이터 센터 보드 같은 걸 이제 만들고 있고 NBL72도 만들고 있다는 거는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실물은 처음 보거든요.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만들기도 하면서 굉장한 제조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다타공이 세계 최고의 제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보니까 저런 서버들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오픈AI가 투자하기도 했던 원엑스라는 로봇 스타트업이 내놓은 로봇인데 실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젠슨왕이 주창한 피지컬 AI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저는 일단 2028년까지의 로드맵이 제시가 됐고 27년까지는 구체적인 스펙 목표까지 제시가 된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한국 입장에서는 HBM 탑재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찍힌다는 것 자체가 향후 HBM 캐파나 이제 우리 메모리 업체들의 매출을 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무어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었던 거는 로직의 개선도 있었지만 공정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미세화가 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2나노에서 1나노 가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1.8나노, 1.6나노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미미한 개선 같아 보이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2나노에서 1.8나노 되면 10% 개선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 개선의 속도는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너무나 미세하고 비싼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컴퓨팅 성능의 개선을, 무어의 법칙을 좀 다른 데서 찾아야 하는데, 그걸 젠슨 황은 밴드위스를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리콘 포토닉스나 아니면 기존 칩셋의 실제 사용 사례에서의 성능을 개선하는 다이나모 같은 라이브러리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그냥 결과적인 성능이 좋기만 하면 되는 거고, 총 가격이 낮아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 개선이 좀 한계에 다다른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접근법이 아닌가 싶고, 엔비디아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계속 1위 자리를
그러니까 칩셋 시장에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도 향후 몇 년간은 당연히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또 GTC에서 들었습니다. 예, 여기가 산호세 다운타운에 있는 공원인데 평소에는 막 노숙자분들도 좀 계시고 좀 원래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파티 분위기인 데가 아닌데 엔비디아가 아예 이 공원을 전세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밥을 주고 있어요. 아, 여기 뭐 너무 인적이 없을 정도로 한적하고 좀 위험하기까지 한 곳이거든요. 지금 상권이 엔비디아 덕분에 살아나고 있어요.